안녕하세요. 오늘은 술술 읽히는 재미있는 교양 과학 지식서를 같이 읽어보는 느낌을 팍팍 들여볼까 합니다. 제가 독서 모임을 하고 싶어서 선정한 책이라서요. 실제로 독서 모임에 와주시면 제일 좋아요. 링크에 달아 놓았고요. 혹시 오지 못하신다면 제가 던져본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 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이 영상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어지는 독서 모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아이디어도 좋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책을 설명을 드리자면 제목에서부터 되게 미래 AI 생성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좀 창의적인 것이 등장할 것 같긴 한데 저 개인적인 인상을 말씀드리자면 AI에 집중된 게 아니라 과학이라는 소재 자체가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 그리고 이 교수님이 막 바이크 타시고 이런 재미있는 경험과 합쳐져서 어떤 지식이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이 부분에서 흥미를 주고 있고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되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 아주 적정한 난이도를 지키고 있어서 그냥 술술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인상적인 부분은 플래그를 붙였고요. 보다가 이런 부분은 같이 한번 의견 나눠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들이 있으면 이렇게 길게 메모를 쓰기도 했는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부분은 좀 약했다 이런 메모도 들어가 있습니다.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좀 몇 갈래로 분류가 돼요. 사전적 정의가 아닌 다른 식으로 이 저자만의 방식으로 정의한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 테마로 몇 개가 묶여 있고요. 사람들마다 이 부분은 정말 각자 달라지겠다 싶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짚어보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고 아무래도 이 책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AI와 창의성에 대한 부분들 더 핵심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도 따로 준비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질문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테마는요. 이 책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다양한 개념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83쪽에 보시면 문화란 자연과 세계라는 캔버스 위에 그려진 사람의 삶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화라는 게 뭘까 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먼저 사전적인 정의부터 봐야 되잖아요. 되게 길어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식들을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되게 길게 되어 있어요. 문화라는 게 뭘까를 굳이 잘 생각해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문화를 배우는 대학생도 아니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느닷없이 맞닥뜨린 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되게 여러 가지 어려워 보이는 것들, 좀 있어 보이는 표현은 뭘까? 솔직한 표현은 뭘까 생각해보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는 가치관을 투영해서 만들어낸 사람의 의사소통 방식과 기록물이다라고 해봤어요. 좀 부족한 면이 많죠? 근데 문화가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밥 먹는 문화도 문화잖아요. 숟가락을 왼쪽에 놓고 젓가락을 오른쪽에 놓고 어디에서는 식사 중에 코를 푸는 게 실례지만 어디에서는 트림하는 게 더 실례고 이런 게 문화로 다 나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사소통 방식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언어 그 자체도 문화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런 몸짓 언어라던가 예의라는 것도 의사소통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그림으로 남든 음악으로 남든 다양한 방식의 기록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문화라고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람들 간의 소통과 기록되어서 남아서 지켜줄 수 있는 것들로 문화를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화는 어떠세요? 이거는 정답이 없잖아요. 살아온 사람들의 궤적에 따라서 조금씩 문화를 다르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 제시하는 문화가 저보다 훨씬 멋있고 더 맞는 표현인 것 같기는 했는데 이 기회에 내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았던 조금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 문화라는 게 뭘까? 라고 한 번씩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눠보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페이지를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보다 조금 앞쪽이긴 한데 이 부분은 인상적이고 저에게 좀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45쪽에 보면은 진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베이지언 추론의 역사라고 막 이렇게 맥락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 확률 얘기가 나와서 초반에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수학적 확률이 갑자기 계산이 나오면서 어릴 때 확률을 배운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머리 싸매고 어렵게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흐름 따라 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러 번의 논증과 반박을 통해 유무죄를 결정해가는 현대의 재판과 같은 사회적 제도의 등장도 진실이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접근해가는 것이라는 인류의 경험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진실이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접근해가는 것이라는 표현이 저에게 그 순간 되게 좀 크게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무거운 주제 말고요. 그냥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는데 뭔가 궁금한 게 생기거나 삶에서 어떤 큰 문제에 봉착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거를 빠르게 바른 길로 알아내서 한 번에 해결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사실 진실이라는 게 여러 번의 실패와 검증을 통해서 접근해가는 거다라는 생각이 약간 뜨잉하고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약간 자기계발서 읽을 때 동기부여되는 느낌이긴 한데 어떤 꾸준히 실패하고 이런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답을 찾기보다는 조금씩 가까워진다라고 좀 생각을 바꿔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순간이기는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과학책 읽을 때 재미있는 게 꼭 과학 지식을 알아서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문장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 개발이 필요할 때 오히려 너무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자기 개발서보다 이런 조금 거리가 있는 다양한 교양 지식서에서 그때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비유적으로 보일 수 있는 표현들이 더 도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다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막 늘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다른 추상적인 개념을 찾아볼 건데요. 133쪽을 보시면 꼭지의 제목이 뭐냐면 K 콘텐츠가 우주로 날아가지 못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과학 서사에 대해서 이 교수님이 강의를 했던 내용을 추려놓은 건데요. 그래서 과학이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과학이란 새로운 것을 찾게 해주는 생각의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등장한 맥락을 보셔야 되는데 과학이 뭐죠? 라고 하면 누군가는 뭐 물리학, 양자역학, 화학 이런 것들을 들겠지만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과학이라는 활동을 함으로써 생겨난 부산물이다. 그러면 미래의 과학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이 저자의 답이 이런 거죠. 새로운 것을 찾게 해주는 생각의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특히 미래의 과학이라는 거를 떠올려 보셨을 때 그러면 과학은 무엇인가? 과학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과학은 어떤 방향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전문적으로 과학을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문과생이잖아요. 과학책 한 번 읽으면 읽을 때만 알고 덮으면 다 까먹는 그런 사람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이 굉장히 넓은 의미의 잘 모르는 비전문가 수준의 과학이더라도 그래? 미래에는 과학이 조금 달라지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많은 분들과 이견을 나눠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 특히 미래의 과학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저자가 쓴 이 문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 포인트가 생각의 방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책 나중에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AI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더 빠르게, 더 폭넓은 사람들에게 쉽게 질문에 대한 답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이나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의 방식이 중요해지는 거죠. 여기서 어떤 생각으로 나아가 보냐면 생각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하나의 하드웨어잖아요. 뇌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뇌가 작동하는 방식도 수없이 많은 기간의 진화를 거쳐서 어느 정도는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 단계죠. 그러면 이 하드웨어는 고정되어 있고 생각의 방식이 바뀌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함으로 저는 이어지게 됐어요. 생각의 방식이 조금씩 창의적으로 바뀌거나 넓어질 수 있어도 어떤 유한한 한계 속에서 계속 새로워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방식이 바뀐다고 해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에서 갑자기 우주에 있는 엔진 이런 식으로 바뀌진 않고 어쨌든 지구에 있는 마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형태의 엔진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인간의 뇌도 생각의 방식이 조금씩은 바뀌겠지만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 한계는 어디일까?
그리고 이 한계를 벗어난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 바깥에 있는 AI가 해줄 수 있는 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초보자가 과학에 대한 지식이 1도 없이 그냥 저도 이렇게 상상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과학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돼서 어떤 사람의 가진 창의성이 어떤 인간이 뇌가 하는 생각과 뇌로 움직이는 어떤 생체의 어떤 한계 때문에 어딘가에 갇혀 있다면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고 해서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지, 여기 안에서만, 한계 안에서만 새롭게 창의적이고 이것을 잘 활용하는 데 갇혀 있는 게 아닌지, 그러면 과학이라는 것도 창의성도 이 한계 안에서의 뭐가 아닐까라는 안 될 생각을 먼저 했어요. 회의론자 같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좀 더 긍정적이고 새로운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걸 다룬 SF 소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SF 소설이 되게 다양한 과학적 가능성을 다 썼더라고요. 이 세계의 과학적인 너드들이 아주 공상을 사실 할 만큼 다 한 것 같거든요. 뭐 이런 주제를 다룬 게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어딜까, 어떤 작품일까, 이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개념 하나가 등장을 해요. 어디냐면 159쪽을 펴보시면 있습니다. 물리학적 관점에서 그림이란 빛깔을 띤 화소들이 공간적으로 특별하게 배치된 결과물인데, 비슷한 빛깔의 화소가 큼지막하게 뭉쳐서 주변과 잘 구별되는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양이라고 부른다. 여러분들이 모양이라는 게 정의를 내려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잖아요. 저도 모양을 이런 식으로 정의했나? 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모양을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내리신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저는 진짜 생각을 하다가 사실 여기서 얘기한 게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패러프레이징 하듯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본 거는, 일단 배경과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건, 분리가 되는 건 중요한 것 같고, 이 어떤 한 형태 안에서는 폐쇄적인 마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학 중에 위상수학이라는 게 있대요. 원통형과 도넛은 다른 모양이다라고, 이제 그런 모양을 쫙 느려가지고 어떤 게 일치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학문이라고 이렇게 곁다리로 그냥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폐쇄된 마감을 가지고 있고 배경과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모양이라고 하지 않나? 이게 또 3D로 가면 조금 더 어려워지긴 한데, 여러분들은 모양을 어떻게 정의해 보시겠어요? 여기에서는 그 화소라는 것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큼지막하게 덩치 모여 있다라는 거에도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모양은 무엇일까? 되게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생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전혀 살면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정의를 내릴 일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정의를 조금씩 다르게 새롭게 내려보려니까 이거 되게 재미있는 활동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양의 여러분들만의 정의가 뭔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독서모임 모셔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정의를 내리는 거니까 조금 쉬운 거였어요. 다음은 사람별로 달라질 수 있는 의견이 어떤 건지 책에서 찾아봤는데요. 64페이지에 제가 길게 메모를 붙여놨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과학의 환원주의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환원주의에서 시작을 해서 근원이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영화 미나리로 이어지는 맥락이에요. 미나리는 한국인이 만든 한국 영화일까? 혹은 미국 사람이 만든 미국 영화일까? 이런 게 되게 구분짓기가 모호해진다라고 이제 근원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문장이 나오죠.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무리들이 서로 누가 더 근원적인가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근데 저는 이 근원을 따지는 것이, 물론 과학에서는 환원주의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펼쳐나가는 게 더 도움이 되는 일이겠지만, 사람은 오히려 근원을 파고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디아스포라 문학이 이전부터 계속 쓰여왔지만 계속해서 어떤 가치를 띠게 되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적이 없는 저조차도 잘 쓴 디아스포라 문학을 읽으면 이 주인공이 왜 그렇게 방황하고 상처를 받고 그런 마음이 드는지에 저절로 되게 막 이입을 하고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디아스포라 문학을 봤을 때 사람들은 되게 본능적으로 자신의 뿌리, 근원 이런 걸 알아가고 싶은 게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문학이 계속해서 있고 심지어 SF 세계에서도 나는 지구에서 온 인간이라는 종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려는 인물들도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려면 오히려 근원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약간의 반발심 같은 게 좀 들었던 모양입니다. 과학을 이해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근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근원을 궁금해하는 존재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과학을 공부할 때는 근원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어떻게 쪼개서 보려는 게 필요한지, 그리고 사람을 이해할 때는 어떤 근원을 이해하려고 하고 어떤 현상을 현상으로서 봐야 될지, 이런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있는지 근원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단순하고 가벼운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236쪽에 보시면요. 어디 갔지? 저도 그런가? 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언어 AI가 처음 나왔을 때는 우주와 자연과 철학을 논할 수 있다면서 열광하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표준화된 자격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열광하고 이제는 컴퓨터 문서를 잘 만든다고 열광하네. 그런데 이렇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들이더라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AI가, 챗 GPT가 상용화되었을 때부터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거를 모르면 뒤처질 거야, 이거를 모르면 지금 현 시점에서 키오스크 쓸 줄 몰라서 당황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뒤처지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 나오고, 이게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계속 여러 가지 이슈를 물고 다니는데 계속 열광하는 사람들만 열광하고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은 실생활에서의 사용과 적용의 빈도가 되게 낮은 거예요. 이건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AI를 업무에서든 아니면 다른 생활에서든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세요? 본인이 느끼기는 AI의 숙달 정도는 어느 정도세요? 저는 어느 쪽이냐면 잘 쓰지는 못하고 처음에 나왔을 때도 호기심에 한두 번 써보다가 이거를 저의 일에 쓴다거나 되게 잘 쓰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야 내가 하는 일에 쉽게 자동화 시킬 만큼 어느 정도의 개발이 좀 된 것 같아서 여러모로 써보자 하나씩 이제서야 조금 더 배워가는 단계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지식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트렌디한 것이나 새로운 기술 되게 호기심이 많으신데,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아날로그적인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오히려 책을 좋아해서 상대적으로 이걸 좀 덜 뒤늦게 따라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타입의 사람인지 한번 실제로 만나보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통계나 이런 걸로 하는 거 말고 체감상 사람들이 얼만큼 쓰나 이런 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저는 특히나 그런 걸 더 궁금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이 한번 볼까요? 가짜뉴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책 페이지로는 265쪽입니다. AI가 계속해서 이런 콘텐츠 생산까지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만들 수 있고 편향된 메시지를 담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걸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문장이 나오죠. 진짜로 경계해야 할 위협은 AI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양 기꺼이 믿으려고 하는 순진한 우리 자신이다. AI는 뭐 이게 진짠지 가짠지 표절한 건지 양심적인 게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낼 수가 있고 또 그런 점을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앞으로도 넘쳐나게 될 세상에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여러분들만의 전략과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좀 궁금합니다. 저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잘 검증하고 있나라는 데는 자신이 없거든요. 저는 일단 안 믿고 본다를 시전합니다. 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해주는 플랫폼으로는 뉴스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게 나름의 이렇게 뭐랄까요. 불났는데 자기 귀를 막아버리는 코알라처럼 이제 그러고 있는 상태인 건데 편향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아예 알고리즘 자체를 멀리 하려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 쇼츠보다 인스타 릴스로 이렇게 쇼츠를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대부분 음식 레시피, 웃긴 거, 동물들 귀여운 거 이런 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뉴스라는 형태를 알고리즘으로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를 방지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에 도달하기는 어려울지라도 나쁜 쪽에 물드는 것이 더 악하기 때문에
약간 무지해지는 차학을 택했다라는 핑계인 거죠.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정보를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같은 것도 자료를 보면은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으니까 팩트체크를 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팩트체크라는 과정 자체가 뭘 알아야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조작됐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는 이게 되게 막막한 부분이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쩌면 핵심일 수도 있는 부분이 이제야 나오네요. 책 제목을 보고 기대하셨다면 핵심적인 부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도 되게 이 부분이 재미있게 읽었고 읽고 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부분입니다. 267쪽에 보시면 고흐 그림도 나오죠. 여기에서 빈센트 반 고흐가 되게 유명한 화가잖아요. 이 고흐의 그림 스타일을 AI가 그대로 배워서 새로운 그림을 생성을 해냅니다. 근데 이렇게 모나리자 같은 아름다운 귀부인을 고흐 스타일로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보고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반 고흐는 잘 차려입은 귀부인을 그리지 않아. 전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는 스타일이 이 사람, 그러니까 화풍이 이 화가의 정체성이자 큰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 화가가 그리려는 대상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목적,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창의적인 부분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그냥 화풍만 보고 반 고흐가 그린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중요한 대전제죠. 고흐가 그리는 대상은 어떤 귀족들이 클라이언트가 되어서 우리 집을 꾸며놓을 예쁜 그림을 그려줘서 이런 걸 그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대전제가 되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의미가 있는지를 가려낼 수가 있는데 이 대전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알지 못하면 진짜 그냥 속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펑 하고 이렇게 되게 확 생각이 넓어지는 부분이 딱 끼었던 것 같아요. 지적인 즐거움도 되게 컸고 경각심도 좀 크게 느꼈던 거죠. 정말 중요한 질문은 하지 못한 채 기계가 나랑 진정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림을 잘 그린다고 신기해하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게 바로 이 책 전체 어떻게 보면 제목과 가장 어울리는 핵심적인 문장이 이쪽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생각이 저는 또 딴 생각으로 잘 흘러가는데 고흐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하나가 구스타프 꾸르베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꾸르베 역시도 귀족적이지 않은 그림을 그렸어요. 만약에 AI가 이런 식으로 그 화가가 주로 그린 대상, 왜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는지 자신의 어떤 저항의식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려 했는지까지도 학습이 된다면 그런 그림도 그릴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은 막 알고리즘에 절어 살잖아요. 이제는 뭘 판단할 생각도 없이 그냥 알고리즘 따라 올라오는 귀엽고 재미있는 것들을 그냥 짧게 소비하면서 소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만약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잊고 살다가도 일깨워줄 계기가 있으면 변화할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알고리즘에 절어 있는 사람들인데 AI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는 변화와 저항의 메시지와 의도가 잘 담긴 그림을 딱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와씨 이거 아니지 않나? 라고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 온다면 거기서는 좀 긍정적인 의미를 찾거나 새로운 변화를 좀 깨하거나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확장됐는데 이건 너무 소설 같은 상상 아닌가 좀 현실적이지 못했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냥 되게 타성에 젖어서 살고 AI가 그림의 핵심 메시지까지 꿰뚫어서 오히려 저항과 변화의 아이콘이 되는 그런 세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막 나아갔어요. 제가 너무 딴 생각으로 흐르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다양한 생각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의성에 대한 내용도 곳곳에 등장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319쪽으로 가볼게요. 창의성이 있다고 말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움이 있어야 하고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두 가지가 사실 모순된 거고 어렵지만 그걸 해낸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저자는 창의적인 인물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그들의 뛰어난 창의성 자체가 아니라 과거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려는 삶의 자세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읽고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샤넬의 패션이 떠올랐어요.
가브리엘 샤넬이 딱 처음에 그 패션을 선보였을 때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움이 있었죠. 그리고 후대에도 영향력을 미쳐서 지금도 샤넬 스타일, 그 당시에 샤넬 스타일이라는 게 하나의 패션 아이콘으로 스타일로서 계속 재해석되고 소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추앙받을 수 있던 것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이죠. 근데 딱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주변의 현실 속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샤넬 같은 거 안 입잖아요. 물론 입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여성들의 옷을 보면은 편한 슬랙스에 루즈핏의 셔츠를 입고 편하게 일을 하러 가시죠. 그래서 지금의 샤넬 패션쇼를 보면은 과거에서 영감을 얻은, 그러니까 창의적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과거를 재해석한 그런 패션들도 있고 일하면서 입을 수 없는 옷이나 아이템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뜨꽃들이라는 이 패션은 창의적이지도 않고 창의적 인물의 태도도 없는 그야말로 인간이 욕망하는 부유함이라는 가치만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소비해서 이어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되게 큰 시장이고 샤넬 가방이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다들 미리 사자. 여전히 생일 선물로, 신혼여행 선물로 갖고 싶은 게 샤넬 가방이라는 게 사람은 진짜 모순적인 존재구나 하는 걸 그냥 문득 이 책을 읽고 샤넬 패션을 생각을 해보다가 인간의 모순적인 면에 대해서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창의성의 두 가지 조건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분석하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이런 것도 나눠보고 싶습니다. 창의적인 인물이라는 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과거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화가를 예를 들어보면 굉장히 장식적인 화풍의 그림들이 있죠. 그래도 미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기존과는 다르며 현재에도 많이 쓰일 만큼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과거보다 나은 미래를 굳이 꿈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창의적인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가치가 있죠. 그리고 이 가치라는 것은 미학적인 가치 말고도 돈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창의성이란 무엇인지 솔직하게 돈을 주고 해도 되잖아요. 솔직하게 나에게 필요한 창의성은 어떤 건지,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창의성은 무엇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인지 이런 거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으로 확장하고 싶은 부분, 여기도 사실 이렇게 메모해놓은 게 많은데 여기까지 오늘도 몇 분이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283쪽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려 애쓸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노력하지 않아도 모르는 것이 없고 어떤 정보도 틀릴 리가 없는 꿈의 세상이 왔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 아이가 굉장히 발달한 상태에서 쉽게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이게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 정도의 자동화가 과연 도달 가능한가라는 궁금증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이 빠르게 온다는 건데 생각을 읽어내가지고 오늘 날씨가 어떠지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바로 어떤 정보를 찾아주는 정말 그 정도를 말하는 건가? 근데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사람들은 윤리적인 문제로 어떤 것에 제동을 많이 걸잖아요. 실제 기술의 발달과는 별개로 사람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뭐 어떤 제도적인 시작과 여기에 있어서 규제에 있어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브레이크를 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수준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올까? 라는 게 그냥 진짜 어떤 기술의 발달과 여러 가지 합쳐져서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진 거예요. 뭐 답을 듣고 싶기도 한데.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윤리적인 장치로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가기 전에 인류는 어떻게든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 AI가 되게 이슈가 됐죠. 이렇게 싸고 쉽게 되는 거였어? 라는 충격적인 그런 거였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딥식은 중국 정부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내용은 하나도 생성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더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게 되게 무서운 빅브라더 하나가 등장을 해서 모두를 잠식시키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 인간이 만들어낸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자체의 단점도 품고 있지만 어쨌든 경쟁을 통한 구도가 가능하게 된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딱 한쪽으로만 쏠리는 걸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인류가 자신들의 다양한 욕망과 역사적으로 구축해놓은 시스템 덕분에 어쨌든 좋든 안 좋든 가장 큰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경쟁이라는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금 의심을 갖게 된 게 작년에 읽은 책 중에 커밍 웨이브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신 차려라라는 식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되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한 번의 실수로도 굉장히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을 정도로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게 그 책의 핵심 메시지였죠. 그래서 저는 왠지 그래도 사실 희망을 버리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이 정도로 어떤 생각과 판단과 답을 찾는 과정이 자동화가 되어서 그런 통제가 되는 시스템이 나에게 위협적일 수 있을 때, 사람은 그것이 그 정도로 되기 전에 협업을 하든 어떤 윤리적인 이유로, 제도적인 이유로 규제를 걸어가지고 좀 브레이크를 하면서 그걸 잘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심각한 위협에서는 적어도 사람들이 협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어떠신가요? 이런 식으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성과 여기에 대한 편향과 그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가 힘이 되고 위협이 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정도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게 쉽고 빠르게 답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진짜 행복인지 혹은 불행인지 어디까지 동의하시는지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확장해 나가면서 얘기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부분인데요. 이렇게 궁금증이 빠르게 해결되는 세상에서는 대체 삶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며 어떻게 찾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보면은 지금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다양한 이유로 연구를 하시겠지만 결국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평생에 걸쳐서 뭔가를 파고들어서 알아보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부유해지기 위해서 평생에 걸쳐서 돈 버는 법을 공부하고 새로운 기술과 어떤 내 능력을 발달시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빠르게 해소가 되고 어떤 해결책이 나온다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든 외모든 어떤 격차는 사람들마다 발생을 할 건데, 사람들의 개성보다는 효율적이고 미학적인 하나의 가치로 모든 게 상향 평준화가 되어 간다면, 대체 이런 고유한 나라는 생각, 성장하고 있는 나라는 성취감, 이런 존재감이나 가치들이 다른 걸로 정말 대체가 될 수 있을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콘텐츠 많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부업으로 몇백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쉬운 단계에서 단계별로 풀어드립니다라고 자기 경험을 팔죠. 그리고 이 콘텐츠 자체가 사실 돈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콘텐츠를 보고 하나둘씩 따라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사람만큼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워가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의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초기에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요. 이런 글을 쓰셔야 됩니다라는 블로그 게시물을 쓰는 시간이 방 30분 걸렸었는데, 최근에는 A를 통해서 이걸 3분으로 줄여버려요. 근데 콘텐츠 수는 또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그러면 이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어떤 자동화와 효율화, 빠르게 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의 구축 안에서 대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되는 걸까? 어떤 걸 찾을까? 단순 쾌락으로 빠지는 거 그런 게 아니라면 뭐에서 찾아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조금씩 확장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읽었나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의견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 싶은 곁길로 새는 것들을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책 자체가 아주 어렵지 않아서 내용 이해는 다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나누는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선정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과 조금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말고도 다양한 책, 편독 없이 읽어가실 수 있도록 독서 모임 스케줄을 짰으니까요. 링크에 있는 내용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부분 떠오르는 아이디어들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